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전국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이 마치 시장처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최근 해커 공격으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후 SKT가 오늘부터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대리점들은 예상보다 일찍 문을 열고 번호표를 배부했지만 준비된 유심 물량은 오전 중에 동나버렸습니다. 온라인 예약 서비스 역시 대기 인원이 12만 명에 달하며 접속 장애를 빚는 등 온오프라인 모두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대응이 문제투성입니다. SKT는 소비자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대선 36일 전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청송군 산불 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의 신왕준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입니다.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안평면, 안개면 산불의 실화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난 조사 과정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에서 실화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지법 우성지원 공병훈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4일 안평면 산불 실화자인 50대 성묘객의 A씨와 안개면 산불 실화자인 가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법원은 이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고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서 다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이나 도박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말은 즉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실화 혐의는 입증이 됐으나 예측 불가능한 강풍을 타고 불이 번진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구속영장이 일단은 기각됐는데 각각 2명의 실화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가 적용이 됐고 그동안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산불로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명시한 것처럼 산불로 인해 이렇게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상황 등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들의 적용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 조사는 처음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이 됐었죠.
네, 가장 먼저 산림 특사경에서 경찰로 이첩된 게 이제 안평면 산불인데요. 예. 산불 진화 당일인 3월 28일 경찰이 의성군 산림 특사경으로부터 사건 일체를 이송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이제 3월 31일이죠. 월요일 안평면 계산리 야산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합동감식에서는 주로 이제 불이 발화하게 된 경위와 확산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안개면 산불에 대해서도 의성군 산림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고 4월 2일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안개 산불 현장 합동감식에서는 경찰이 최초 불이 시작된 가수원에서 농산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를 확인을 했고 또 불의 확산 경로, 불이 시작된 3월 22일의 온도나 습도, 풍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자, 경찰 합동 감식 결과는 통상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합동 감식에서 이제 각 기관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물적 증거와 주변 환경 그리고 신고자 진술이라던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안평면 계산리 야산 산불의 경우에는 A씨, 성묘객 A씨의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로 해당 야산 주변에는 논밭이 없고 또 민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불이 시작된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평소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가 아니라는 점, 네. 산불 발생 당일 낙뢰 등의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불이 발화할 기상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고요. 예. 그리고 합동 감식 중 현장에서는 성묘객 A씨의 실화를 발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증거인 터보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 당국은 이번 합동 감식 과정에서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 영상을 분석을 해서 묘지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뒤편인 산 정상 부근으로 급속히 번진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예. 묘지가 있는 곳은 계곡이라 평소에도 강한 바람이 자주 불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안개면 산불은 농사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예, 이렇게 각각 결론을 경찰은 내렸군요. 자, 그러면 그동안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했었나요? 네, 지난 21일 각각 산불의 실화자들을 불러서 한 차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안개면 산불 실화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CCTV와 이동 동선 등을 이제 제시를 했음에도 산불 발생 전날이죠. 3월 21일에만 쓰레기를 소각했고 소각 이후에는 물을 뿌려서 완전히 불을 껐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는 등 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평면 산불 실화자의 경우에는 조부모의 묘소를 성묘하면서 묘소 주변에 나뭇가지를 꺾기 위해 화기인 이제 터보라이터를 활용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이 번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 합동 감식 그리고 이들의 주거지라던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개면 실화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산불 중에 비교적 작은 산불이죠. 안개면이. 네네, 안개. 이 안개면 실화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큰 불이 났었던 안평면 실화자는 자신이 불을 냈다. 이거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거 어느 같네요. 정도 그러면? 인정을 했죠. 아하. 근데 나뭇가지를 꺾기 위해서 터보라이터를 활용했다는 게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게 나뭇가지를 꺾기 위해서 터보라이터로 나뭇가지를 꺾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저도 조금 설명을 하기는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이제 나뭇가지를 꺾었는데 예.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실밥 같은 걸 태울 때도 보면 라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꺾었는데 이게 좀 꺾는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화기를 이용을 하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고 나무까지 꺾는데 잘 안 꺾여서 불을 좀 이렇게 그렇죠. 붙여서 이제 꺾으려고 하다가 네. 불이 이제 번졌다.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뭐 건조한 날씨라던가 그러니까 그리고 바람도 또 많이 바람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불이 급격히 번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감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아, 정말 이 한순간에 이 판단 때문에 나무까지 꺾기 위해서 이 라이터를 사용한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습니다. 정말. 예. 아, 그렇죠. 인명 피해만 사망자만 26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 예. 참 너무나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 자, 일단 구속영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이제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보강 수사 등을 거쳐서 이제 30일쯤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요. 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나 기소 이후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이들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뭐 보강 수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재신청 들어갈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고요. 뭐 그렇죠. 예. 자, 형사처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목소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혹시 그 민사적 책임은 뭐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까요?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제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 원인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그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산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상 범위로는 이제 산림과 농지의 소실, 그리고 주택과 상가 소실 이런 재산상 피해를 비롯해서 인명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과 소방이 투입한 인력이라던가 장비에 대한 운용 비용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실화자에게 청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의성구 남평면 산불 실화자 A 씨와 안개면 산불 실화자 B 씨는 막대한 비용을 이제 배상액으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가장 피해가 컸던 남평면 산불을 이야기를 하면 불이 인접한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고 또 안개 산불의 경우에는 진화를 하다가 순직한 헬기 조종사 박현우 기장 외에도 26명의 이제 사망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개 산불, 안평 산불을 합쳐서 약 10만 헥타르 정도의 피해가 났고 대부분 안평 산불의 피해는 집중이 됐지만 어쨌든 10만 헥타르의 피해가 났고 예. 현재 추산 복구액만 한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조 7천억 원. 2조 7천억 글쎄요. 뭐 삼성 회장이 만약에 이랬다면 뭐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이 2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자,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겠네요. 뭐 이들한테 모든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감당하는 거는 두 개 다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일례로 이제 전신주 불꽃이 튀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던 2019년에 강원 고성 속초 산불 당시에는 정부와 이제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2심을 마친 현재 기준으로 해서 27억 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2심까지. 그리고 예. 법원에서 이제 이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회생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실제 피해 복구 비용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국비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승금, 국비 이런 것들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 법조계에서는 강풍이 불지 않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피해 면적을 산출을 하고 그 면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또 가정을 해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실화에 의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러니까 뭐 강풍이라든가 건조한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실화자에게 배상액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법안 마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강풍이 한 몫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풍이 불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보상을 청구하자. 그렇죠. 부상권을 청구하자. 예,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산불 소식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3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청송군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자, 청송군 산불 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신왕준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왕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왕준입니다. 예,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자, 지금 청송 지역에서 이번 산불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먼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체 8개 읍면인데 그 중에서 3개 읍면이 그야말로 쑥대밭 되었어요. 예. 3개 읍면 농가 중에서 한 24% 정도 1,700 농가 이상이 피해를 받고 그 주택 경우는 770여 가구, 농작물 300헥타 이상, 예. 시설도 3,000개 이상, 농기계 2,000여 대, 축산도 1,400여 대 이상, 예. 양봉도 4,500군 이상 돼 있고, 그다음에 청송 탄산 약수 유명한 달기 약수탕도 한 20여 개 이상 업소가 피해를 받고요. 소상공인 그래서 한 120여 개소 정도가 피해를 받고요. 예. 산 이하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피해 규모도 집계되지 않은 상태. 우리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완전 없죠. 다 탔어요. 아, 집도 다 탔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주민들이 이제 모텔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분산되어 계시는데 대부분 혼자 계시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산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고. 그럼요. 근데 우울증이고 특히 연기를 많이 마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호흡기 증세가 좀 계신데 뭐 이에 대한 치료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좀 큰 걱정이에요, 어르신들. 예. 아유, 참. 예. 피해 주민분들 중에는 지금도 임시거처에서 생활 중이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이제는 거의 없고요. 10여일 전부터는 이제 임시 대피 시설이 좀 철거가 되고, 예. 현재는 이제 모텔이나 뭐 친척 집이나 뭐 마을 회관이나 그런 데서 보통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임시 대피 시설은 한 열흘 전부터 다 철거가 돼서 모텔 쪽으로, 모텔 쪽으로, 회관 쪽으로,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지금? 뭐 방법이 없죠. 현재 지금 비대위 측에서는 이번 산불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인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요. 자,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이게 의성 지역에서 만약에 성묘객의 실화로 지금 추정되잖아요. 예. 그래도 의성을 태우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직선거리가 100km예요. 예. 거기까지 확산되면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 근데 매년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뭐 수천억씩 뭐 예산을 들여서 온갖 뭐 최첨단 예방책을 세웠다고 홍보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떠한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은 이 산불은 영덕 앞바다에서 배를 태우고 바닷물이 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무슨 왜 국가 시스템이 작동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분통 터집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다. 이런 말씀이시고. 맞아요. 지난주였죠. 22일 청송군청 앞에서 대규모 또 집회도 여셨는데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목소리 높이면서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어제도 혹시 집회를 가지셨나요? 어제는 집회는 안 가졌고요. 아, 그래요? 일부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있었는데 뭐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시게 된 그 이유,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저희들은 그냥 오늘 갑자기 화마에 휩쓸린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근데 그거는 우리 뭔 잘못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해요. 피해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복구 비용을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번 산불은 정말 우리의 잘못이 하루가 없어요. 그냥 초기 진화에 실패한 산림청, 행안부를 포함한 정부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시군의 100% 잘못입니다. 이건 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조에 보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은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떼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것은 정부와 군수의 재량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의무라고 법에서 규정돼 있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바란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좀 돌려달라. 산불 이전 맞습니다. 상태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이전 상태로 돌려달라. 이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자, 비대위에서는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복구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주택 전소의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도 완전히 전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지원금이 한 2천만 원 수준 정도. 이게 실질적인 복구가 이제 어려운 수준인데 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고 정부와 지자체 어떤 점이 가장 아쉽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산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 단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원 비율이 좀 높다고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2천만 원 남짓이에요. 2천만 원. 그 정도면 진짜 화장실 한 칸 정도 지을 정도로 미미한 금액이잖아요. 혹시 이 주택을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보상금이 나옵니까? 평당
2천만 원에서 최대 3,600까지만 지원되는데 30평 이상인 경우에 최대 예. 3,600인데 아, 최대가 3,600만 원이에요. 몇 예, 평이든 예. 상관없이 최대 보상금이. 예. 근데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2천만 원 내외예요. 더군다나 사과나 과수원 경우에는 뭐 복급이나 시설비 합쳐서 평당 5천 원도 안 돼요. 평당 5천 원. 예. 그리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또 지원 종류하고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저단된 농산물이나 또 수입량 키운 살림,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송이, 뭐 이런 임산물들은 그냥 지금 현재는 그나마 지원도 안 돼요. 제외됩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과수원 같은 경우 이제 청송에 과수원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신데. 맞아요. 이게 평당 5천 원이면 예를 들어 1,000평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5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통계적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집회가 있었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때 지역에 박형수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무슨 말씀 나눴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산불의 피해 보상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려면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서 전체를 지원할 수 없고 일정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 선거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당한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글쎄요, 뭐 어려워도 이런 거 하는 게 정치인들 의무 아닐까? 글쎄요. 근데 이게 이 정도 수준인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법으로 정확히 의무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정부의 잘못은 20%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지원 비율이 20% 평균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정말 정부나 지방자치한테 할 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복구 비용의 한 20%도 되지 않는 그런 보상 수준이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피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철거나 성급한 복구 행정에 대한 그런 우려도 갖고 계시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임미연위원도 발의가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지원회가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 총 4개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2개, 국민의힘에서 2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내용을 또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다른 시기를 내게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이 법에서는 기존의 피해 대상 규모가 좀 합법적인 건물에서 무허가 건물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 기존 보상 범위도 좀 넓어질 건데, 그런데 여기서 충분한 피해 조사가 없이 철거해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히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철거를 해버리면 나중에 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시골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좀 꽤 됩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 사시는 집들은 옛날에 겁도 허가나서 짓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군요.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제대로 이제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창고나 이런 것들은 다 되잖아요. 그렇죠. 창고 같은 건 뭐 당연히 등기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대부분이 그걸 없애면 흔적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나중에 부담을 받겠어요. 근데 이 무허가 건축물 있잖아요. 주택,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는 합니까? 지금 발의된 법안에서는 대부분 들어있어요. 들어는 있습니까? 네 건이 다 들어있는데. 그럼 다행인데. 지금은 그거 감안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그러면 감안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남겨두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확실히 해놓고 그걸 기록을 남겨놓고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그 특별법안 혹시 자세히 좀 들여다보셨나요? 혹시 여기에 좀 아쉬운 내용은 없었나요? 임미애 의원 법안에선? 지금 이것 분야가 약간 빠져 있어서 제가 보좌관인데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데 비슷한데 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피해 조사하고 보상 기준 정할 때 민주당 발의한 법안은 거기에 이제 피해민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힘의권은 보니까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조금 비교하고 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 등등 이제 같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뭐 임미애 의원 그 보좌관 연락처가 있군요. 그래서 예, 보면 뭐 요구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자주 전달을 직접 해주시고. 예. 네,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또 의정에서 농사를 짓는 또 농업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마 우리 그렇죠.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마 잘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러실 예. 그럴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저희는 뭐 떼쓰지는 않아요. 이게 법에서 정한 지자체와 정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고 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방법을 좀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거예요. 예. 피해 보상은 국가가 해야 될 기본 임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서 모아진 성금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대신해서 채우려는 이런 비상식적인 이런 관행들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피해 보상을 가해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그거 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지만 예. 거기도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빨리 제도화 시키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런데 모아둔 예산을 쓰는 거지요. 예. 맞아요. 책임이 맞아요. 국가 지자체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관계자들 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뭐 하여튼 우리 피해자들은 결국 돈 한 푼 더 챙기자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예. 죄송해요. 갑자기 예. 괜찮습니다. 그냥, 예. 그냥 우리 생명을 좀 이게 회복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생계도 어렵거든요. 특히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사과와 복숭아 주산지잖아요. 예. 새롭게 과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5년이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청취자분들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앞으로 생활에 좀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을까 정말 염려가 되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들의 있던 절박한 심정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황준 위원장님은 청송군 어디에 지금 살고 계셨죠? 예, 진보면 부곡리에 살고 있습니다. 진보에 계셨고. 예. 저도 귀촌 한지 이제 10년 차예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뭐 산에서 하고 있는데 산 다 타버리고 인삼을 다 타버리고. 어떤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저는 이제 산나물류를 대표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예, 숲을 위한 뭐 체험도 많이 했고. 그 농작물들 다 타버렸나요 이번에? 네, 싹 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수는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뭐 기회 비용을 처치하고라도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을 해야 뭔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휴, 아무쪼록 좀 힘내시고요. 그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MBC도 관심을 계속 갖고 또 힘을 좀 최대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송군 산불 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신황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지금 산불 피해 그 농민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너무나 좀 글쎄 막 울컥울컥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양도 지역구로 두고 계셔서 영양도 이번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좀 잘 좀 이렇게 돌봐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또 당 차원에서든
또 향후 뭐 또 저희가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요지가 피해 보상 이게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주택 이게 사회재난으로 구분되기 때문에요. 예. 뭐 2천만 원에서 3,800 정도에 전소되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뭐 평수 상관없이 아무리 집이 커도 3,600이래요. 최대 한도가.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천에서 한 3,600. 그러니까 그걸로 새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죠. 그밖에 뭐 가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또 보상도 전혀 없죠. 또 뭐 농업 하던 여러 가지 이런 뭐 산업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보상책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이거 반드시 다 뭐 보상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뭐 특별법안이 뭐 민주당 2건, 국민의힘에서 2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좀 보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이제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사실은 저런 여러 가지 뭐 예컨대 농기구라든가 또 산업적인 이런 피해 부분 등에 대해서 좀 지원책 마련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과수원 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서 그 홀랑 다 타버려서 이제 다시 심으면 뭐 5, 6년 또 기다렸다가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과수 묘목들도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제 농자재, 농기구, 뭐 또 창고 이런 류의 피해라든가 또 생산물들 중에 보관되고 있던 것 이런 거 엄청나죠. 소각된 거, 소실된 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말 그대로 이제 건건에 따라서 좀 특별하게 방법들을 다 찾아서 최대한 현실적인 그런 뭐 상응하게끔 배상 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규환 위원장님 또 이쪽 또 임미애 의원과 함께 또 이재명 대표랑 많이 친하시잖아요. 뭐 대면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또 안동이 고향이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남다르실 테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요. 이쪽 대구 경북과 관련된 공약 발표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1호로 말씀하신 게 산불 피해 지원 최대한 보상 현실화해서 산불 피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국회에서 보니까 행안위에서 추경 1조를 또 단독 발의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 지역 화폐 관련해서 1조를 추경을 더 했대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산불 피해 같은 거 추경을 좀 더 한다든지 좀 직접적인 지원책을 좀 많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많이 미흡합니다. 빨리 좀 움직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빨리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후보 확정이 됐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89.77% 득표율로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78.04가 최고 득표율이었는데 민주당에선 그걸 넘어섰고 자, 그러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9대명이냐 1극 독재 정당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내란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뭐 89.77% 이게 압도적 승리인 건 맞고요. 또 이게 당원들도 90.32% 또 국민선거인단 89.21%니까 사실은 골고루 뭐 다 한 90%대의 이런 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건 그만큼 저는 정권 교체 그리고
또 내란 극복, 국정 안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저는 반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거는 내란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극복해서 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뭐 열망이 결집되지 않고서는 이런 숫자가 나오기 어렵겠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자, 이재명 후보 이제 즉각 수락 연설을 했는데 한 30여 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네네. 저는 사실 그걸 지켜보면서 마치 대통령 당선 수락 연설을 보는 듯한 저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좀 났어요. 그걸 보면서.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연설. 예. 저도 아주 뭐 감동적이었고요. 일단 그리고 이미 이제 시대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수락 연설에서 이제 초점을 뒀던 것이 이제 무엇보다 뭐 내란을 극복하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이 지점이 일단 컸고요. 예. 그리고 또 회복과 성장 우리 내란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추락했는데요. 이걸 다시 좀 회복하고 성장의 동력을 찾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통합과 행복 이걸 특히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가 혹은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제시해 주셨다. 예. 뭐 이런 일단 소감을 좀 피력할 수 있겠네요. 예, 후보 선출 후에 이제 오늘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정규제라든지 조갑제 이런 보수 인사도 만났고 윤여준 전 장관 보수 책사라고도 불리는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영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중도 보수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아마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어떤 자신감의 발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약간은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이승만, 박정희 이제 이분들의 공과에 대한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이제 역사의식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요. 뭐 당연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실에서는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려는 이제 출발이다. 그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통의 행보이고 동시에 또 이제는 단순히 지지자들만의 지도자,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지도자이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좀 통합을 상징하는 저는 그런 행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또 확실히 해주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은 중도 보수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이 두 기둥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무슨 계획 경제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은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따뜻하게 포용과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저는 이런 민주당 전통 그 전통에 굳건히 서서 저는 뭐 모든 국민들을 좀 포용하는 이런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무척 또 큰 걸음을 걷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합 행보의 일환 아니냐. 이게 시간이 안 돼서 못 여쭤볼 것 같아서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요. 최근에 검찰에서 보면은
이제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이제 재수사한다고 하고 뭐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뭐 건진 법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의 당무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하려고 한다, 뭐 이런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네. 글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 검찰의 최근 이 수사로 확 돌아선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근에 이 검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고검에서 항고 받아들여서 재수사 결정했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몇 건에서 지금 수사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건 저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저는 한편 또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기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단 한 번 소환도 하지 않고 단 한 번 수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보고 지금 기소하는 이건 정말 저는 좀 공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유화해서 본인들이 정오하는 사람, 본인들이 한번 찍은 사람은 어떤 경우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뭐 하다못해 좀 망신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저는 아주 못된 태도다.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면인데요. 이것과 또 서울고검의 재수사 이런 게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칫 서울고검의 재수사 이런 것이 예컨대 이런 검찰 권력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좀 이거 신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고검에 똑같이 들어간 그 항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동영상 증거가 명백히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재수사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참. 예. 그래서 이런 것에서 보면 태도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게 검찰 내부에 이런 갈등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예. 어쨌건 여전히 이건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수뇌부의 또한 의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명태균 수사라든가 건진법사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진정성이 좀 의심받지 않으려면 좀 문재인 대통령 뇌물 사건 수사와 같은 이런 이중 행태는 하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진짜로 수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어떤 친윤 검사 그리고 양심 검사 간의 어떤 검찰 내 내부 세력 다툼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특검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뭐 발의를 했는데 최근에 결국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아까 진정성 얘기했던 것도요. 이런 재수사나 지금 건진법사 수사 등등 명태균 수사 등등 이것이 자칫 특검으로 가기 전에 좀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요. 증거인멸하고 어떤 수사의 방향을 좀 사전에 왜곡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도 기존의 검찰 행태로 볼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검찰은 이후에 국민들로부터요 심각하게 심판받을 것이고 더 이상 고쳐설 수 없는 조직.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역사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 민의의 심판 또 때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심판도 받을 것이다. 네,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